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벌써 10차 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 두 편을 해보고 싶은데요. 송수건 시인에 대해서 교실에서 여승이라는 시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분의 대표 시 우리가 세 편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두 편을 갖고 왔습니다. 송수건 시인은 1940년생으로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2016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주로 섬을 좋아해서요. 섬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제주도에 또 채석강 근처에 살면서는 채석강이라는 시를 우리 교실에서 했습니다. 채석강에 가면은 수만 권의 책이 있다. 층층이 돌을 보고 그것을 수만 권의 책으로 보셨던 송수건 시인이죠. 오늘은 그 남도의 밤식탁이라는 시인데 이분은 남도의 맛과 멋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는 시에서 어떤 음식을 다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남도에는 음식이 유명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남도의 맛과 멋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남도의 밤식탁, 송수건. 어느 고삿길에 자꾸만 대를 휘며 눈이 온다. 그러니 오려거든 삼동을 다 넘겨서 오라. 대밭에 죽순이 총총할 무렵에 오라. 손에 부채를 들면 너는 남도 한량. 죽부인을 껴안고 오면 너는 남도 잡놈이란다. 대가지를 흔들고 오면 남도 무당이지. 올 때는 대도롱태를 굴리고 오너라. 그러면 너는 남도의 어린애지. 그러니 올 때는 저 대밭머리 연을 날리며 오너라. 네가 자란 다음 죽창을 들면 남도 의병. 붓을 들면 그때 너는 남도 시인이란다. 태순마을 해어스름역 저 휘어드는 저녁 연기 보아라. 오래 잊힌 진양조 서름 한 가닥 저기 피어있구나. 시장기에 젖은 남도의 밤식탁. 낯선 거집이 지나는지 동네 개 컹컹 짖고 그새 한방눈도 쌓였구나. 그러니 올 때는 남도 산천에 눈이 녹고 참꽃 피면 오라. 불발기 창 아래 너와 곁두리 소반상을 들면 맵고도 지린 홍어의 맛. 그처럼 밤도 깊은 남도의 식탁. 어느 고삿길에 자꾸만 대를 휘며 눈이 온다. 자, 지금 이 계절적으로는 조금 겨울을 벗어났지만 눈이 오는 날 풍경을 우리가 그려지시지요. 첫 두행에서 어느 고삿길에 자꾸만 대를 휘며 눈이 온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맨날 시험 봤죠. 수미상관법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한다. 끝에서 이거 또 나왔죠. 사투리가 좀 나옵니다. 고삿길, 좁은 골목길. 아이고 고삿해서 시끄럽다 아그들아. 이제 골목길
그거를 말을 하죠. 왜 눈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 또 두 번째 연에서도 그러니, 또 마지막에도 그러니, 이거는 하나의 추임새다. 우리 판소리나 이럴 때 추임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려거든 삼동을 다 넘겨서 오라. 눈이 자꾸만 대를 휘면서 눈이 온다. 그런데 오려거든 엄동설한 3개월, 추운 3개월이 다 넘겨서 오라. 대밭에 죽순이 총총할 무렵에 오라. 대밭에 죽순이 뾰족뾰족 막 올라올 때는 벌써 봄이 왔을 때 죽순이 올라오죠. 그러면 좀 죽순도 뜯어서 무치면 먹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려거든 죽순이 총총할 무렵에 오라.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계속 처음부터 대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죽순 나왔죠. 손에 부채를 들면 너는 남도 한량. 한량들은 별로 덥지도 않는데 주름 부채를 척 들고 다니죠. 또 서리꾼들도 언제나 주름 부채를 듭니다. 죽부인을 껴안고 오면 너는 남도 잡놈이란다. 죽부인을 끌고 오면 너는 여자를 밝히는 잡놈이란다. 저 남쪽에서는 그 잡놈이란 말을 아주 욕으로 많이 합니다. 잡놈이란다. 또 대가지를 흔들고 오면 남도 무당이지. 그러니까 남쪽에 음식 맛있지요. 무속인들 많이 있지요. 또 소리 잘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 것을 지금 다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대나무가 등장을 해요. 대가지를 흔들고 오면 남도 무당이지. 무당들이 종이꽃을 들고 굿을 할 때 춤을 추기도 하지만 신을 부를 때는 대가지를 꺾어서 들고 위아래로 뛰면서 춤을 추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당들이 굿을 할 때는 양쪽으로도 흔들면서 춤을 추지만 주로 위아래로 뛰면서 춤을 춘다. 왜냐하면 저 높은 곳과 이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이 신을 부르는데 좀 더 높이 뛰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하로 뛰는 춤을 춘단 말입니다. 다음에 무당 굿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대가지를 흔들고 오면 무당이고, 올 때는 대도롱태를 굴리고 오너라. 도롱태 아시죠? 굴렁쇠. 쇠로 만든 이 굴리는 것을 굴렁쇠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대나무로 만든 도롱태를 많이 봤어요. 말하자면 쇠로 만든 것은 굴렁쇠라고 한다면 대나무로 만든 것을 굴리고 오너라. 그러면 너는 남도의 어린애지. 도롱태를 굴리면은 어른이 합니까? 어린애가 굴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오너라. 그 다음에 이제 오기는 오는데 그러니 그렇지 얼씨구 추임새. 그러니 올 때는 저 대밭머리, 또 대밭이 나오죠. 대밭머리 연을 날리며 오너라. 연을 만들 때도 대를 얇게 밀어서 거기에 창호지를 붙여서 연을 만들죠. 대밭머리 연을 날리며 오너라. 네가 자란 다음에 어린애 네가 와서 열을 날리며 오는데 네가 자라서 죽창을 들면 남도 의병이다. 의병, 군인하고는 다르죠. 군인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인은 나라에서 지시를 받고 의무적으로 싸움터에 나간다면
의병은 내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을 의병이라고 하죠. 네가 잘한 다음 죽창을 들면 남도 의병이라. 붓을 들면 그때 너는 남도 시인이 될 것이다. 예. 붓을 만들 때도 대나무가 들어가죠. 대숲마을 해 어스름녀. 또 대숲이 나오죠. 해 어스름녀. 저 휘어드는 저녁 연기 보아라. 대나무가 휘듯이 저녁 연기가 휘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장작불을 팡팡 넣으면 연기도 굴뚝에서 펑펑 나갈 텐데, 가난한 집에서는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 굴뚝에 연기 나가는 것도 대나무 휘듯이 시글시글 나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래 잊힌 진양조 서름 한가닥. 진양조 판소리나 산조 가락에서 나오는 아주 가장 느린 속도, 주로 이제 정악에서 많이 나오죠. 궁중음악에서도 아주 느린 그렇게 속도로 나오는데, 진양조 서름 한가닥 저기 피었구나. 시글시글 가난한 집에 연기가 나가는데 그걸 진양조 가락이라고. 연기 나가는 시각적인 것을 진양조는 듣는 소리지요. 이렇게 시각과 청각을 연결을 시켜서 말을 했죠. 그래서 계속 가난한 어느 집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시장기에 젖은 남도의 밤 식탁. 먹을 것이 없는 남도의 어느 밤 식탁. 낯선 거집이 지나는지, 거집 아주 큰 손님 아니면 어느 과객이 어디를 지나는지 동네 개 컹컹 짖고, 그새 한방눈도 쌓였구나. 밤이 점점 깊어가니까 눈이 쌓였겠죠. 밤이 깊었다. 그러니 어쩌라고? 올 때는 남도 산천에 눈이 녹고 참꽃 피면 오라. 참꽃. 진달래꽃을 먹을 수 있는 꽃이다. 참꽃. 우리들은 많이 따 먹었죠. 참꽃 피면 오라. 봄에는 쑥도 나오고 참꽃도 뜯어 먹고 이렇게 먹을 것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오라. 불발기 창 아래, 불발기 창, 대나무를 해서 창호지를 바르는 창문. 그 창문 아래 너와 곁두리 소반상을 들면, 곁두리, 둘이 겸상을 하는 것을 곁두리, 둘이, 또 셋두리, 넷두리.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아야 저 도리상 갖고 와라. 도리상. 일본 말도 많이 들어왔을 때죠. 그러면 둥근 상을 저희 고향에서는 도리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곁두리상 이런 의미도 있고요. 곁두리가 또 다른 의미로는 끼니 외에 먹는 것을 곁두리, 간식처럼 먹는 것을 또 곁두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녁에 너와 곁두리 소반상을 들면 맵고도 지린 홍어의 맛. 홍어 좋아하신 분들 아시죠? 이거 홍어 맛을 모르신 분들은 아이고 그 생선 썩은 냄새나, 코가 막 맵고 이것을 무슨 맛으로 먹어? 그러는데 저 남도에서는 잔치 때나 아주 큰 행사 때는 절대적으로 홍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코가 톡 쏘는 그 맛에 먹는 거지요. 맵고도 지린 홍어의 맛.
그러니까 남도의 맛과 멋이라는 책 속에 이 홍어를 송수건 선생님은 말하고 싶은 거죠. 자, 홍어. 그처럼 밤도 깊은 남도의 식탁. 이렇게 해놓고 첫 연에서 말했던 어느 고삿길에 자꾸만 대를 휘며 눈이 온다. 이렇게. 그런데 자꾸 읽어보시면 굉장히 정겹고 따뜻하고 어느 겨울에 참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어느 가난한 집이 이렇게 눈에 삼삼하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리 가난했어도 누가 오면은 먹을 것을 내놓으려고 늘 준비했던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괜찮으면 손님 오면 놓게 함부로 먹지 마라.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먹을 것이 넘치는 이 시대에 누구를 주고 싶어서 정말 아끼고 기다리는 그런 집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참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이 비현실적인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렴풋이 마음에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문학 시대 아닙니까? 뭐 도서관 인문학이니 길 위의 인문학이니 그렇게 해서 인문학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시를 시 위의 인문학이다. 길 위가 아니고 시 위의 인문학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르륵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누군가를 이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오면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송수건 시인은 홍어를 내놓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남도의 밤 식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산문에 기대어. 송수건 시인 하면요, 우리들이 꼭 알아둬야 할 시가 남도의 밤 식탁, 산문에 기대어. 이것은 그 문학사상이라는 문예 잡지에 등단하시면서 정식 시인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내셨던 제1시집의 표제이기도 하죠. 산문에 기대어 표제 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여승. 여승이라는 시를요 가지고 송수건 시인이 아주 이 시 문단에 발칵 뒤집어 놨죠. 그래서 시 낭송을 하신 분들은 여승을 외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문예창작반에 한 선생님 한 분은 여승이라는 시를 아마 몇천 번은 외우셨을 겁니다. 송수건 시인이 고향이 고흥인데요. 고흥에서 송수건 시낭송 대회가 있을 때 가셔서 이 여승이라는 시를 낭송 대회에 다녀오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승은 교실에서 다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산문을 기대어 이 자유로운 서정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산문, 산어기를 보통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절 입구 처음에 나오는 문을 산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불교를 기초로 해서 인연설 또 윤회설 이것을 바탕으로 쓴 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얼른 말씀드리자면 죽은 누이의 그리운 한을
새로 만남의 소망으로 승화시킨 시다. 죽은 누이를 그리워한 시. 우리들이 했던 김소월의 접동새 기억나시죠? 접동 접동 아오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접동새가 운다. 접동새 우리가 했었죠. 그때는 접동 접동 우는 새 청각으로 동원을 했다면 오늘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송수건 시인은 시각으로 불러옵니다. 이것을 아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이야,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낯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낯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낯이 지금 이 먼물 속에 비춰오물. 그림자의 옛말을 그림에란 말을 좀채로 잘 안 쓰는데, 제가 서정주 시인의 저문은 황혼이라는 그 시 낭송 공연을 할 때 거기에서 그림에가 나오는데요. 아주 여기서 그림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반가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서 세세히 좀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시를 이해하시려면 보는가 아는가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는가 아는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질문에다가 목적어가 결합된 의문문이다.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어가 또 따라 나온다. 이게 보는가 아는가 이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시의 제재는 누이죠. 누이. 주제는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이 들어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이야, 가을산 그림자에 빠진 눈썹 두어 낯을, 두어 개, 한낱 두낱 두어 낯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그러니까 가을에 산 그림자가 이렇게 스치는데 그 순간에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거죠. 누이 동생이 자살을 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죽은 누이의 인상을 떠올리는 풍경이죠. 자, 그래서 누이를 꼭 살아있는 것처럼 죽음이자 부활의 의미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 그림자를 보고 우리 누이 눈썹이 떠오른다. 정정한 맑고 깨끗한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누이를 생각하니까 이 화자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것을 돌로 꽉 누르듯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니 내 누이 동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억제하면서 눈물 끝을 따라가니 저문 밤에 강이 일어서던 것을 저문 어떤 강이 있더라.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누이야,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훌쩍 떠나고 나니까 내가 산 그림자만 봐도 너 눈썹이 떠오르고 내가 눈물이 이렇게 고인다. 그 눈물 끝을 따라가니까 늦은 밤에 강물이 일어선다.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너와 나의 수많은 이야기들. 돌로 살아서 네가 돌로 살아서 반짝인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세에 대한 어떤 신념, 윤회에 대한 믿음, 이런 생각에서 네가 꼭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돌로 살아서 반짝인다. 누이의 혼이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다. 네가 반짝반짝 빛나는 돌로 살아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환생을 해서 보인다. 그렇게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네 무덤 앞에다가 산다화, 동백꽃을 산다화라고 또 말을 하죠. 산다화 한 가지 꺾어서 스스럼 없이 네가 꼭 살아있는 것처럼 건넨다.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산다화를 건넨다. 이게 죽었어도 죽은 것 같지 않지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이제 기대감을 갖습니다. 사람은 윤회하고 새로 환생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에 또 말을 합니다.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낯을 너의 눈썹 두어 개를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간다. 왜? 기러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이렇게 날아가는데 생각하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누이의 눈썹이 또 생각나는 거죠. 강물 위에 부리고 가는 것을, 그것을 보니 네가 또 생각나서 산다화를 너한테 주고 한 잔은 내가 마시고 한 잔은 또 비워두고 이렇게 동생과 나만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동생을 만난 것처럼, 그러면 덜어는 잎새에 사는, 아까는 반짝반짝 빛나는 돌로 보였다가 튀어오르는 물고기로 살아서 와서 나는 동생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화를 꺾어서 주었는데 나도 한 잔 마시고 너도 한 잔, 그러면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너와 나는 만난다. 누이와 재회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불가에서 말하는 이 송수건 선생님의 이 불심으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연에서는 기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누이야 아는가? 아는가? 보는가? 계속 나오죠. 이제 누이와의 내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확신을 해버립니다. 네.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나치. 계속 가을산의 눈썹, 산 그림자를 보고 동생의 눈썹을 떠올렸죠. 꽤 두어나치 지금 이 먼물 속에 비춰온다. 연못 속에 이번에는 또 비춰오죠. 이런 것은 동생의 정말로 환생, 생성. 그래서 누이의 부활과 환생에 바치는 어떤 노래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과 물의 상징이 무엇인가? 돌과 물의 상징이 나오는데요. 이제 물의 이미지가 나오죠. 눈물, 강물, 연못, 먼물. 물의 이미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눈물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비극적인 현실. 내 눈물이 정정한 눈물이 흐르지요. 그것을 돌로 누르듯이 참고 있는데 그 돌의 끝을 찾아가니 깊은 물속에 너는 반짝이는 돌로 보이더라. 네, 눈물, 그 다음에 강물이 나옵니다. 기러기가 눈썹을 떨어뜨려서 흐르게 한 대상, 강물이 나왔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강물은 죽음과 재생을 연결해주는 희망적인 의미로 이제 강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물, 연못의 물은 누이의 소생에 대한 믿음, 이미지, 생성의 상징, 이렇게 세 가지 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 강의 시간에도 시에서 상징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에 그 눈썹이 예뻤던 우리 누이, 그래서 과거는 고통과 애환의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한을 이야기하다가 미래에는 우리가 꼭 만날 것이다. 네가 환생을 해서 오든지 우리가 꼭 만날 것이다. 이런 믿음.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아는가 보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이 시로서는 그냥 읽으시면 참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송수건 시인은 부인이 조금 백혈병으로 이제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굉장히 출혈이 심해가지고 이제 의경들 18명이 막 서울에서 수혈을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는데 그 아내 병수발을 하면서 송수건 시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시를 쓰지 않겠다. 절필을 하겠다. 당신이 죽고 난 뒤로 만약에 내가 시를 쓴다고 하면 도끼로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 정도로 아내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수술비가 뭐
2억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아내가 수술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나 수술하고 나면 당신은 거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내가 자기 남동생한테 이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게 이제 되었는데 송수건 시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당신이 30리 길을 수박을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28년 동안 보험회사 다니면서 나를 교수로 만들었다. 그런데 당신 떠나면 나는 죽음과 다름없다. 그러는데 이 송수건 시인이 석박사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에 정교수로 강의를 한 제1호 시인이어서 아주 대학가에서나 문단에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었던 인물인데 정말로 글을 잘 쓰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회상구조. 이미 동생은 떠났지만 회상구조다. 이제 회상하는 매개체는 이미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상하는 매개체는 가을산 그림자에 빠진 그 눈썹 두어낫 그것을 이제 동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시인은 산사 입구에서 가을산 단풍 든 풍경을 지켜보다가 죽은 누이를 이제 떠올리죠. 그래서 누이의 삶과 이제 한이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시죠. 자, 1년에서 본다면 눈썹 아시겠지만은 눈썹은 죽은 누이의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눈썹. 그래서 눈썹은 죽음이자 부활되는 삶을 말한다. 자, 시인은 누이와 재회하게 될 것을 불교적으로 윤회를 믿고 그런 관점에서 써나갔다. 내세에서 누이와의 만남을 꼭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누이의 혼은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기도 하고 반짝이는 돌로도 다가오고 그렇게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스스럼 없이 네가 꼭 살아있는 것처럼 산다화를 한 주먹을 갖다 바치죠. 자, 이연에서 한번 보십시다. 시인은 강물에 비친 기러기 때의 모습에서 누이를 생각하죠. 한 잔은 내가 마시고 한 잔은 따라 놨다가 그 묘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그런 어떤 의식을 마치고 그러고 나면 너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죽은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대한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시를 쓰는 것 같아요. 물방울이 누이로 보이죠. 자, 3년에서 보십시다. 시인은 누이와의 만남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눈썹이 곧 생성을 상징하고 먼물에 비춰오고 마지막 연에서는 누이와 부활 내지 누이가 살아오든지 또 다른 어떤 물질로 환생을 하든지 이런 것을 믿는다는 시인의 이제 노래죠. 그래서요,
1년과 2년의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이 질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의문문 같은데 목적이 있는 복합된 말이다. 3년에서 또 누이야 아는가? 보는가 아는가? 변형이 되었죠.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지만 지금 누이는 없지만 누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부르죠. 부르면서 누이에 대한 이 시인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누이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백이다. 독백의 글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돌과 물, 이것은 뭘 말하는가? 돌은 시인의 굳은 의지와 믿음을 말한다. 너는 반짝이는 돌로 보여. 내가 정정한 맑은 눈물을 돌로 내가 누르고 화자는 누이를 잃은 슬픔을 돌로 눌러서 애를 쓰지요. 애를 쓰는데 돌은 이렇게 누이를 잃은 충격을 딛고 일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다. 아직은 내 누이가 죽지 않았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죽음을 거부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돌로 반짝여, 살아서 반짝여 오는 것. 돌은 곧 앞에서 다가오는 내세에 대한 신념. 이 돌과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윤회와 인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시인이죠. 눈물, 강물, 못물, 이 세 가지 의미. 우리들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등장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산그림자, 눈썹의 역할은 뭔가 여기에서 누이를 회상하게 하는 대상. 그래서 시에서 이런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된다. 지난주에 했던 수업이에요. 산그림자에서 누이를 떠올린다. 그 산문은 단순히 문이 아니고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경계. 그래서 절에 가면 산문에 바로 거기에서 합장을 하죠. 그러고 발을 들여놓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 이승과 저승의 경계. 이렇게 이 산문의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접동새 시를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시입니다. 이게 더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이 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국어 문학 시간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 산문의 기대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 여성을 비롯해서 이 세 편은 꼭 알고 계시면 송수건 시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